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하루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합참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걸그룹 블랙핑크의 대형 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비틀즈와 아델도 수상한 훈장인데 찰스 3세는 블랙핑크의 공연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 선정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프랑스로 이동해 막바지 유치전에 힘을 보태는데 유치 가능성 진단해봅니다.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법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우리 정부가 9.19 효력 일부 정지를 선언하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수영 기자, 좀 전에 북한이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직접 선언한 거죠? 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에 따라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사실상 합의 파기로 맞대응하는 겁니다. 북한 국방성은 오늘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말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젯밤 11시 5분 평안남도 수단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우리 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 입장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김용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북한이 반응이 나왔는데 이태희 기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9.19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북한 국방성은요 오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네. 이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인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국방성은요 또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또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시킬 것이라면서 이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엔 전적으로 이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의 반응은 사실상 이제 9.19 파기라고 9.19 협정 파기라고 봐야 할 것 같죠. 이 북한이 이제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네. 사실상은 그 남북 군사 합의를 지켜오질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미 3,400회 이상의 네.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남북 군사 합의 파기는 이미 예정돼 있다, 예정돼 왔었다. 예. 이거 자체가 합의될 때, 그러니까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합의가 될 때 우리 쪽도 그렇고 제대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합의를 하려면은 일선 우리 군에 예. 그다음에 이제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 굉장히 장시간 면밀히 검토가 된 다음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워낙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합의된 9.19 군사 합의는 파기될 수밖에 없다. 실효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에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네. 좀 의원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말하는 것을 보면 북남사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전적으로 대한민국 책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도 분명합니다. 북한은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네네. 또 거기 탄두에는 핵 탄두를 탑재해가지고 결국은 그 미국을 겨냥하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대한민국을 또 겨냥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 개발하는 이유는 결국은 한미 간의 균열을 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예. 미국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네. 그 한반도 전쟁에 말려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북한은 끊임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핵 개발을 해왔던 거죠. 네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는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움직임을 우리가 정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남북 군사 합의는 폐기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그 네. 얘기 나온 게 중에 군사 분계선 쪽으로 이게 물러나 있던 것을 전진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충돌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은 그 전방에 있는 전력들을 후방으로 이렇게 뺀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럼요. 북한은 계속해서 지켜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 합의 이후에도 그 전방 쪽에서의 그 포사격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또 서해 쪽으로 포사격 훈련을 해왔습니다. 예. 그 현장에 김정은이 직접 가가지고 예. 현지 지도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합의의 내용 자체는 여태까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지난 2017년에 화성 15 예. 네. 발사를 했죠. 예. 그다음에 2022년에는 또 17형을 발사했습니다. 발사한 날마다 달력에 로켓 공업절, 미사일 공업절이라고 표기를 해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자신들이 설정한 그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을 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 말린 감이 있다, 예. 속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시간을 벌기 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위 태세를 확실히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은 어젯밤 이제 추가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앞으로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다음 날인 어제 예. 이 북한이 앞으로도 군사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예.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가항공우주기술 총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 네. 이 다양한 정찰 위성을 더 많이 발사해 궤도에 배치하고 적에 대한 가치 있는 실시간 정보를 풍부히 제공하고 또 이 대응 태세를 높여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네. 김 위원장이 남조선 및 태평양 주변 지역에 대한 이 정찰 능력 조성 계획을 연내로 관측되는 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 제출을 하고 예. 내년도 정찰 위성 발사 계획을 또 심의 결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대남 감시는 물론이고 네. 이 한미를 모두 겨냥해서 내년 초에도 다수의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 예. 이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김영호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뭐 정찰 위성 발사하는데 바로 탄다. 물론 실패했다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미사일 발사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말은 군사 정찰 위성입니다. 예. 네네. 이 정찰 위성이라는 게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위에 탄두만 갈아 끼면은 이게 ICBM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찰 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유엔 안보리 그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은 단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모든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을 직격할 수 있는 ICBM, 예. 그다음에 미국의 또 하와이나 네. 괌을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ICBM, 예. 그다음에 우리 전역을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복합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정찰 그 기능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막아온 게
또 남북 군사 합의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국무회의에서 그 특히 공중에 있어서의 북한에 대한 정찰 그 네.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우리도 이제 스스로 폐기를 했죠. 예, 수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지 여기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가 이 대응을 9.19 남북 군사합의의 공중 정찰 금지 조항 효력 정지로 맞대응을 한 만큼 예. 이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해안포 사격 체계 또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복구 등을 통해서 네. 9.19 합의 이전 상태로 회귀시키는 수준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이 접경 지역에서 인명 피해를 직접 노린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영국 수낙 총리가요 한영 관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이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는 찰스 국왕으로부터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을 리시 수낙 영국 총리 부부가 맞이합니다. 회담장에 나란히 앉은 두 정상은 혈맹과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Your state visit underlies the deep partnership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두 정상이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는 13개 단락의 본문과 45개의 이행 계획으로 구성됐는데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방산 협력 강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와 같은 내용이 적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협력 강화엔 군사 전략적 목적도 담겼습니다. 퀀텀 센싱, 퀀텀 컨트롤 등을 통해 적 미사일의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두 정상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체결했는데 대통령실은 미국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협력 가교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K-팝 그룹 블랙핑크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이었던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데 윤 대통령은 국익 제고에 큰 역할을 하는 블랙핑크가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런던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Busan is ready.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이제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가능한 많은 득표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이 82조 원의 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2030 세계 박람회 이 개최지 선정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엑스포 유치 막판 홍보전이 아주 뜨겁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국 음식 홍보관에 또 프랑스 엑스포, 부산 엑스포 이 택시까지 등장을 했다고요? 네, 지금 선거 이제 투표 전이니까 그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트로 부산이라는 이 카페도 만들고요. 한국 음식도 지금 나눠주고 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상주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블랙캡이라고 이제 런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택시에다 지금 우리 엑스포 지금 간판을 하고 있고요. 진짜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우리 투표전을 우리 총수들이 진짜 81년도에 바덴바덴 그 총회 때 우리 올림픽 딸 때
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이제 정재계 인사들도 모두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원국별 맞춤형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크건 작건 한 표거든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비공식입니다만 70대 23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49대 51로 우리가 조금 뒤처진다는 얘기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82개국이 지금 나오는데 122개국의 득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3분의 2가 안 나온다면 2차 투표에는 지금 해볼 만하고요. 비공식적입니다만 지금 외무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1차 투표에서 만약에 분산이 되면 22개 나라 정도가 우리나라를 지지한다는 2차 투표에서는 지지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182개국 중에서 방금 말씀 70, 1차 투표 얘기하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우리한테 우호적인 표가 어느 정도인지, 만약 2차로도 간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대륙별로 좀 보여야 되는데 유럽은 우리 쪽이 우세합니다. 유럽. 우세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박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박빙 우세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중동은 아시겠지만 저쪽으로 좀 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재미난 게 아시아 대륙이에요. 박빙이에요 서로. 그래서 진짜로 오일머니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는 거를 땄잖아요. 맞아요. 그것도요 투표에서 딴 게 아니에요. 경쟁국이 인도네시아하고 호주거든요. 근데 두 나라가 갑자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난 얘기가 지금 퍼지고 있긴 하는데요. 네옴시티가 이제 사우디에서 지금 총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는 게 203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뭘 좀 한다 그러고요.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현지에서 들려오는 거는 사우디가 지금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사우디하고 카타르가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는데 카타르는 월드컵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뭐 이런 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은 70대 23이 굉장히 호소를 있고 있는 그런 숫자들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리야드가 70, 이탈리아 로마가 20이라는 얘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구글 검색을 해보면 이제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부산이 26%, 그다음에 저희 로마가 21%, 사우디가 5%밖에 안 돼요. 그래요? 구글 검색. 이 구글 검색 트렌드 요새 막 굉장히 선거 때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보면 굉장히 우리도 좋은 성적을 낳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2차 결선까지 가서 막판 뒤집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1차 투표 때 이제 로마와 사우디를 찍었던 표 우리가 흡수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2개 나라에서 비공식적으로 2차 투표 가면 우리가 좀 한국을 손을 들어줄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막판 지금 우리가 뒤집기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뭐 이 81년도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나고야하고 올림픽을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뭐 박빙이었는데 뭐 까보니까 52대 27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막판까지 우리가 이 진짜 딱 끝까지 열심히 파이널 라인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007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뭐 그게 누가 되는지 누가 하려는지 이런 게 나온 게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전에 지금 영국에서 행사를 소개했는데 그분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블랙핑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BTS 일부분이 나온다 그러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세를 뒤집은 것이 4차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하시고 싸이가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차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날 회의, 그러니까 IBA 회의의 일정을 보면 9시에 그냥 총회 여러 가지 안건을 한 다음에
2시에 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우리가 1번을 또 뽑았어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4시부터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우리나라는 11시, 밤 11시, 12시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차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할지 좀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최영호 대표의 예상이 맞을지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의 미국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을 해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 모두 폐쇄됐습니다. 미 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안에서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현지 시간 22일,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미국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검문소에 근무하던 미국 관계자 1명이 다쳤습니다. 1차 검문소를 빠져나간 차량이 2차 검문소로 빠르게 돌진했고 펜스에 부딪힌 뒤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테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국경 검문소 중 한 곳으로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이 오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쥐스팽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We are in close contact with U.S. officials and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m. We will continue to be engaged. We will provide updates.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 검문소를 모두 폐쇄하고 공항과 기차역 등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지역을 돌며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일 울산을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한 장관을 향해 빨리 와서 당을 도와야 한다며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세미나 참석차 국회를 찾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낍니다.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탄핵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대구를 찾은 데 이어 그제 대전 일정까지 소화한 한 장관은 내일은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지방 행보가 이어지면서 총선 역할론에 더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빨리 당에 와서 도와야 한다며 한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민주당은 여당이 한 장관 띄우기에 열을 올린다며 정치인인지 장관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시켰습니다. 노인 비하, 청년 비하에 이어 여성 비하까지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터지는 막말 악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건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입니다.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비상 징계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의 의결로만 징계하는 걸로 이번 파장을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겁니다. 민주당 여성위도 성명을 내고 징계에 더해 최 전 의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참석 예정이던 검찰개혁 토론회엔 불참했습니다. 심사숙고를 안 되겠다고 한 이후에 저와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보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선 최 전 의원 발언을 두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당이 어찌 일이 망가졌나 중도층 민심을 잡을 수 있게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친명 의원들이 당이 망가졌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충분히 할 만한 말, 발언 전문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 징계에 반발하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의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전 의원 아직 사과나 입장 표명 없는 상황이죠. 두 분과 함께 적침과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여운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들어서 첫 비상징계가 내려진 거죠. 이 최강욱 전 의원 징계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단어 발음 자체를 그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최강욱 의원의 문제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이 신속하게 6개월 당원권 정지 비상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행하는 상황을 많이 보고 있으면 이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정도였는데 당내 분위기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라는 예. 당의 조항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징계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이 사안을 상당히 좀 무겁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당의 여성위원회에서도 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서 합당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뭐 이번에 한 번의 발언뿐만 아니라 그간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방금 박성준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당의 기강의 문제, 위기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어떤 기강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어떤 인식, 말이라는 것, 어떤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민심을 받아서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어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번에 당대표는 물론이고 이제 정말 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답게 발언하고 행동하자 이런 좀 쇄신하고 결의를 다진 하나의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징계가 이 솜방망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강욱 전 의원 문제 발언과 또 민주당의 지금 대응 여기에 대해서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좀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비상징계를 내렸다고는 합니다만은. 네네. 애당초 징계로는 해결이 안 될 사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은 예. 지금 민주당의 이제 여러 의원들은 예. 사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예. 예.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치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아주 극한적인 용어,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보고하는 정치를 계속하는 한 이런 막말 정치, 막말 잔치는 계속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요즘에 사실 정치의 실패는 곧 언어의 실패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들이 이제 오고 가고 공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지불식간에 자기들의 생각을 언어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뜯어 고쳐지지 않는 한 이런 막말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지가 됐든 1년 정지가 됐든 당에서 징계하는 이 당적 정지죠. 당직 활동 정지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의원 선대위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각성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요. 최 전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친명계, 비명계 간의 설전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이 당에서 망가졌다고 개탄을 하자 친명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반발했어요. 여기에 이제 강성 지진까지 나서서 이 징계 맞느냐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내홍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수습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글쎄요, 이게 그 말 발언한 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 상황에 대한 서로 인식차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 위기다, 어떤 사람은 뭐 아니다. 예. 우리의 뭐 초점은 당내 문제, 특히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하고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식이 매 사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이 망가졌다? 아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친명 또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게서 공방이 있는 거였고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예. 입장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더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 계속 어떻게 보면 또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 여기에는 항상 강한 목소리들이 더 크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도 예. 뭐 게시판에 뭐 이거를 또 지지하는 이런 강한 목소리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민주당은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약간 대표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마치 당 안에 이제 굉장히 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최강욱 의원의 이 발언과 예. 당의 그 강한 조치를 시작으로 해서 예. 당내 지나치게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랄지 그 전에 문제가 됐는데 왜 당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냐라고 그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하고 넘어가는 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했고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반성과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의 사과나 문제 인식 이거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당에서 6개월 당직 그 정지를 네. 내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사자는 잘못했다는 인식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 페북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is democracy stupid?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야, 이 멍청이들아. 이런 거를 페북에 본인이 직접 또 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등의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징계하고 난리야.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최강욱 전 의원의 인격과 품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리 당에서 비상징계 아니라 더한 거를 해도 네네.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의식이 그야말로 일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징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은 뭐 민주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최강욱 전 의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것이 일반 국민들이 그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하는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치권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 반성을 하면 뭐 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반성을 안 하는데 네. 아주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 전 의원의 이 발언을 놓고요. 여성 정치인들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니까 진짜 한심해 죽겠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런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다고 쳐보면 정말 싫을 것 같거든요. 조직이 이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 그 조직은 그냥 이제 도태되어 가는 조직이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뭐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이 계셨던 의원님들 심지어 이 설치는 암컷 발언 듣고 같이 웃으셨잖아요. 저는 웃은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선거 패배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는 수준 아닌가. 자, 당 내에서 나오는 저런 이야기 또 같은 정치인으로서 젊은 정치인의 발언도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민주당 앞서서 현수막 사건으로 청년 비하 논란이 있었죠. 또 여성 비하 논란이 좀 불거졌고 또 김은경 혁신위의 노인 비하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허영 의원, 국민의 비례대표 산식을 알 필요 없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 비하 발언까지 모여 있어요. 지금 비하 논란 계속 모여 있죠.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 이거를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해결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번에 뭐 비상징계를 긴급하게 내린 것 자체가 이건 상당히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말씀을 계속 이제 나열한 것처럼 민주당이 왜 계속 저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국민들 앞에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가, 그런 점에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그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정책 대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걸 보면 그런 설화 때문에 선거가 크게 뭐 요동치는 뭐 그런 변수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뭐 이제는 어떤 뭐 특정 지역을 비하했다, 뭐 특정 세대를 뭐 비하했다, 뭐 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설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우리 국민 수준도 정말 높아졌는데 왜 국민을 대표한다는 이 정치권은 국민들 그 수준을 전혀 못 따라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엔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민주당도 이게 단지 민주당만의 문제도 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정치권 전체가 굉장히 극단의 정치를 하면서 대결 정치를 하면서 말이 너무나 험해졌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입단속 수준, 뭐 외부에서 그 강제된 입단속이 아니라 정치인들 스스로 자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설화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치하시다 보면 이제 설화가 이제 선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변수로 작용할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글쎄요, 뭐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하는 힘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중도층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데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보나 교육적으로 보나 좋지 않은 일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너무 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 정치 제도, 정치 환경도 저는 근본적인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막말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결국 투표에 의한 선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지금 많은 또 막말하는 그 정치인들 보면은 위성 정당 출신들이 또 유독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성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 전체를 우리가 이제 폄훼할 수는 절대 없지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거 투표를 통해서 거르는 장치가 작동이 될 때 이런 정치인을 좀 거르는 그나마 하나의 제도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 정치인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이것을 그 선거 제도, 정치 제도로서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누가 누군지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저는 일어나는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임명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앞서 중진 험지 출마 등 이 4개 혁신안을 발표를 했죠. 이 위원장이 당이 가야 할 방향 제시를 제대로 했는지 또 이거를 당에선 제대로 따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결과를 내놓든 간에 일단 당은 따라야 된다. 따라야죠. 이게 지금 그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해가지고 정말 잘해보자라고 하는 개혁을 꼭 해야 된다라고는 취지에서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이 혁신위원회의 요구사항을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 선택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순간 저는 개혁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당 지도부가 이뇨한 혁신위원회의 그런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전권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혁신위원회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권 준 게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혁하겠다,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그런 그 의도가 도루묵되는 것이고 그 신뢰를 잃는 것이죠.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저는 방향을 잘 잡고 여러 가지 요구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천과 관련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방향 자체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뇨한 위원장이 지난 20일에 민주당 비명계죠 이상민 의원 만났고요. 오늘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연 확대에 신경을 쓰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건너갈 수 있을지 외연 확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이시는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뇨한 혁신위가
원래 목표가 저는 내부 혁신으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외연 확장으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가 별로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 평가가 예. 많았는데 네. 지금 그 뭔가 혁신이 수면 연장 예. 그리고 현재 국면 전환으로 상당히 외부 그 인재 뭐 혁신이랄지 그러니까 영입이랄지 이런 쪽으로 좀 간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이게 과연 뭐 실제 효과를 거둘지도 좀 의문이고요. 네네. 김기현 대표 갑자기 뭐 빅텐트도 아닌 슈퍼 빅텐트 이런 예. 얘기를 하면서 뭐 한동훈 장관도 띄우고 원희룡 장관도 띄우면서 뭔가 좀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저는 그런 약간 정말 애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계속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상민 의원도 좀 만나고 밖에서 제3지대를 하고 있다는 뭐 양양재 의원도 만나서 뭔가 국민의힘이 뭐 슈퍼 빅텐트를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약간 국민들한테 그 시선을 좀 돌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약간 저는 그런 인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원희룡 장관 험지 출마 의지를 밝혔어요.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이제 명령대전이 성사될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떤지 또 원희룡 장관에 대한 그 쓰임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쓰임새가 크다고 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누가 뭐래도 대장동 일타 강사 아닙니까? 예. 대장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 정도 되면은 대권 주자였고도 예비 후보였고 그다음에 또 전국구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인지도도 높고요. 제주지사도 2번씩이나 했고 하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어디를 가나 저는 승산이 있다 생각을 하고 가능성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점치기는 어렵겠으나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하고 저는 붙어볼 만하다. 직접. 그러면은 저는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인 체급도 더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가 좋아야 되겠지만은 결과가 다소 안 좋더라도 저는 원희룡 장관의 그런 선당 후사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그 마음 그거는 국민들 또 당원들께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생각하고 특히 원희룡 장관이 그런 험지 출마 어려운 결단을 해준다면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로서는 굉장히 정말 반가운 일이고 그것은 이제 혁신 개혁 험지 출마에 시동이 제대로 걸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장관의 그런 그 어떤 희생 이런 것은 굉장히 값진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개항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지역 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향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본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뭐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붙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적인 이슈가 되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정쟁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개항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정말 정책적인 얘기들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개발의 문제, 또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부패의 문제 이런 것을 일소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간다라는 출사표를 던지면은 저는 그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동훈 장관이요. 총선 출마설 힘을 받으면서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가 지금 거세고 있는 상황이죠. 여당이요. 훈비 어천가를 부르는다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 자신을 띄우는 건 민주당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장관님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훈비 어천가 부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한 장관 여당이 아닌 민주당이 본인을 오히려 총선으로 띄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정말 날로 한동훈 장관 발언이 좀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 정도로 얘기하면 스스로 띄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민주당이 뭐 띄운다고 하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띄웠나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이걸 띄운다고 말하는 건 지금 적절치 않고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보면
거의 지금 이건 대선 주자급 이상의 행보, 전국 행보를 하고 있고요.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의도 300명의 문법이 아닌 국민 5,000명의 문법을 쓰겠다고 했고요. 네네. 그리고 거의 방송도 하루 종일 저는 언론도 상당히 한동훈 띄우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디 대통령보다 더 관심에 있고 네네. 지금 발언이 민주당이나 이런 그 한동훈 장관 이렇게 비판을 넘어서서 예. 모든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스스로 한동훈 띄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반발에 나서면서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른바 김건희 특검 법안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국회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와 가족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수사 범위인데, 특검 임명권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등이 갖게 됩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따른 연말 법안 자동 상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확답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받으며 결국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선 특검을 받아도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친문 검사들이 탈탈 털었어도 나온 게 없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보토라인에 서더라도 국민 눈엔 피해자로 보일 수 있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선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를 넘어 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태 조사 이후에 문제의 제품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품 진열대 한 칸을 차지하는 국내 대표적인 참치 상품입니다. 겉모습과 가격은 똑같지만 최근 용량을 100g에서 90g으로 줄였습니다. 핫도그 제품에는 원래 5개가 들어있었지만 지금은 1개를 줄인 4개가 들어있습니다. 맥주와 만두 등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슬그머니 줄였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먹고 싶은 만두 맛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발견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보를 하면 되는데, 정부는 관련 품목 209개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다음 달 초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품질을 낮추는 스킨플레이션에 낱개보다 묶음 판매가 더 비싼 번들플레이션까지 나오는 상황. 고물가 속 가격을 꼼꼼히 봐야 했던 소비자들은 이제는 제품 양까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온라인 중고 장터에 올라온 상품권을 통해 3천만 원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품권 사진 속에 남은 바코드를 복원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무인 교환기에 바코드를 대고 상품권을 발급받습니다. 30대 A씨가 다른 사람의 상품권 바코드를 도용해 상품권을 빼돌린 겁니다. A씨는 온라인 중고시장에 올라온 상품권 사진을 노렸습니다. 통상 판매자는 상품권에 찍힌 바코드를 지우거나 흐리게 처리해 올리지만 A씨는 바코드가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이를 확대하고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원해냈습니다. A씨가 복원에 가로챈 중고거래 상품권 사진입니다. 바코드는 별다른 보안 기술이 없어 구성된 선의 굵기와 순서만 알면 복원이 가능해 선을 완전히 지워야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원한 바코드는 교환기 등을 통해 다시 상품권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0여 명으로부터 3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빼돌렸습니다.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바코드도 제가 반을 잘랐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A씨는 주로 CCTV 사각지대에서 안경과 마스크로 모습을 바꾸는 등으로 7개월 동안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도용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백화점 등 CCTV 100여 개를 정밀 분석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인도네시아 해변에 도착한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탄압을 피해 바다에 몸을 실은 로힝야 난민들이 주변 국가들의 외면을 받아 떠돌이 신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아체주의 한 해변에 목선 한 척이 보입니다. 배 위에는 성인 남녀와 어린이 100여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타고 있습니다. 탑승 인원을 초과한 목선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인 남성 몇몇이 작은 고무 풍선을 부여잡고 해변으로 향합니다. 이슬람계인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탄압받고 있는데요. 학살과 박해를 피해 이슬람의 우호적인 인도네시아를 찾았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속의 난민들의 표정을 보니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왜 인근 나라에서 받아주고 있지 않은 건가요? 네, 처음엔 인도적 차원으로 하선을 허가해줬지만 그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1000여 명의 인원이 몰리면서 임시대피소가 포화 상태에 처했습니다. 처음엔 호의적이었던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들도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정박을 거부하거나 최소한의 생필품만 제공합니다. 짧은 휴식을 취한 로힝야 난민들은 다시 배에 몸을 싣고 받아줄 다른 곳을 찾아 나섭니다. 네, 힘없는 난민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을 수용할 수 없는 나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쳤지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도 영하 6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중서부와 호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대전 17도, 대구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